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소일입니다. 1년 중 우리 피부가 가장 많이 손상되는 시기가 바로 휴가철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는 휴가의 흔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나름 폭염과 자외선에 대비를 잘 했다고 생각해도 후유증이 남을 때가 있는데요. 휴가철을 전후한 피부관리법에 대해서 고운미래 네트워크 클리닉 임건묵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뜨거운 태양에 혹사당하기 쉬운 피부. 휴가철 들뜬 기분에 방심했다가는 진한 후유증을 남기기 쉽습니다. 꼼꼼히 챙겨두면 좋은 휴가철을 전후한 피부 관리법에 대해 임건묵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휴가철도 이제 절정이에요. 예. 네. 일찍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 가운데는 일광 화상을 입어서 좀 고생하는 분들도 있던데 예. 여름철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요즘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네. 아주 더운데요. 하지만 또 이 더울 때 휴가를 떠나서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휴가를 즐기는 것도 또 1년 중에 이 시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나름대로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휴가지를 어디로 가든지 일단 자결하는 태양을 피할 수는 없고요. 또 어떻게 보면 태양을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게 휴가기 때문에 태양을 또 피해서도 안 되는 거죠. 태양을 즐기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단 선블락을 잘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선블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용품을 좀 챙겨야 됩니다.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지수가 좀 높은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는 자극이 적은 제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을 보호할 수 있는 톳이라든가 얼굴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 그다음에 뭐 모자를 쓴다든가 혹은 덥더라도 목을 보호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피부가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아예 팔다리를 보호할 수 있게 래시가드를 입고 이제 활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TV에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태닝을 즐기는 모습이 좀 나오는데요. 사실은 그건 이제 외국인이니까 가능합니다. 물론 무슨 말이냐면 네.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 자체가 적어서 태닝을 하더라도 지금 벌겋게 되고 이제 까맣게 되거나 이제 화상을 입거나 그러지 않은데 동양인들은 멜라닌 색소가 좀 많기 때문에 네. 서양인들에 비해서 화상도 많고 착색도 많고 또 영구적인 착색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들이 태닝을 하는 것은 이제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피부가 그만큼 태닝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러면은 휴가지에 가서도 주의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내 피부는 아주 약하니까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또 일행들이 어디 가자라고 하면 뭐 가만히 있기도 어렵고 예.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서 물놀이 하자 막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가만히 그늘에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마음가짐은 조심하자라고 마음을 먹고 예.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제 선크림도 바르고 뭐 나머지 이제 선블락 할 수 있는 것도 챙기고 그다음에 휴가를 즐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저녁에 저의 이제 20대 시절 마냥 그냥 술 먹고 떨어지고 이러지 말고 일단 얼굴이나 팔, 다리 그다음에 혹은 몸의 열기를 빼줄 수 있는 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요즘 알로에 겔과 뭐 차가운 보습제도 괜찮고요. 또 캠핑을 가셨으면 뭐 감자라든가 오이팩도 괜찮고 또 뭐 요즘 워낙 기능성 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휴가지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에 팩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또 팩을 매일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던데요.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또 그건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이렇게 여름철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예. 보습제 의무로서 팩을 해주는 건 괜찮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바로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확실히 피부 상태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휴가를 갔다 오면은 피부가 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휴가지에서 이제 일단 일상을 만끽하다 보면 흔적이 남죠. 네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일광 화상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햇볕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것입니다. 약하게는 뭐 약간의 그런 붉은 발정만 보이고 그러다 이제 가라앉는데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물집도 잡힐 수도 있고 네. 또 거기에다 염증이 생기면 영구적인 착색이 또 흉터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을 찾으셔서 꼭 도움을 좀 받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또 요즘은 또 민감한 피부를 재생시키는 그런 재생 목적의 레이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로 다 한두 번 치료하는 것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휴가지 가서 물갈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요. 아, 예, 내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복통이라든가 설사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도 있고
피부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땀띠 양상으로 생길 수 있는 이제 접촉 피부염이 많이 생깁니다. 아주 심한 가려움, 또 염증, 뭐 불금증 이런 것도 동반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약간 병의원을 좀 찾으셔서 치약과 연고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뭐 여자분들은 특히 느끼실 텐데요. 휴가지에서는 씻는 것이 아무래도 집에서 씻는 것보다는 약간 허술하게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피지샘이 자극되고 또 잘 안 닦이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나 뭐 머리라든가 두피라든가 몸에 모낭형 양상으로 여드름 양상으로 뭔가 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적절한 투약이 또 우선돼야 됩니다. 또 뭐 덧붙여서 요즘 환경이 워낙 깨끗한 데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까 이제 모기라든가 뭐 개미라든가 이런 곤충 교상 이제 곤충들이 와서 이제 물은 경우에 염증이 심하게 나거나 알러지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물집이 생기고 흉터도 생길 수 있으니까 병의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죽은 깨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색소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햇볕이 강하니까 여름에는 평소보다는 또 어두워져 보이는 게 또 사실인데요. 예. 근데 휴가를 다녀오면 또 그런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햇볕에 많이 크게 자극이 돼서 김이나 잡티나 이제 홍조들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휴가를 다녀와서 또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이제 기미가 가득하거나 얼굴이 빨갛거나 홍조가 있으면 아주 속상하죠. 뭐 사실 이제 그런 증세로 제 병원에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네. 여름 흔적으로 이제 색소가 확 올라온 경우는 뭐 단시간 내에 가라앉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색소 전문 병원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병원을 찾기 전에 뭐 가볍게 색소가 올라온 정도라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일단 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온 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한 수분 공급을 좀 해주고, 네. 그다음에 비타민 공급도 해주고, 또 미백 제품이라든가 팩이라든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한다면 대부분 그런 열기가 빠지면서 색소나 홍조가 가라앉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기존에 기미가 있었는데 더 어둡게 올라왔다든가, 아니면 뭐 홍조가 있었는데 더 붉게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에는 좀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그런 재생 목적인 레이저도 이제 일광 화상이나 그런 걸 개선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제 기존 색소 레이저들, 뭐 멜라닌 색소를 깨트리는 방법과 다음에 표피성 기미를 없애는 방법,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는 그런 뭐 롱펄스 계열의 레이저를 병행해서 치료하면 그래도 단시간 내에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여름에 여자분들 왜 오이팩 같은 거 집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시죠. 이것도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뭐 수분 공급이나 열기를 빼는 데 있어서는 아주 도움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름에 또 문제가 되는 피부 증상 중 하나로 모공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여름 되면 일단은 더우니까 뭐 배출되는 게 많죠. 땀도 나오고 피지도 많고 뭐 이러고 또 먼지도 많죠. 야외 활동이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배출이 많이 되는데 또 그 와중에 막히기 때문에 또 배출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을 지내다 보면 이제 표피도 더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배출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제 모공이 넓어지게 되는데요. 모공 그리고 이제 흉터 치료는 아직까지는 좀 공격적인 시술이 좋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대충 우리가 말씀드릴 때 뭐 프락셀 계열이나 이런 계열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여름에는 조금 적당치는 않은 시술입니다. 네. 이제 딱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프락셀 계열보다는 여름에는 1927, 1927 나노미터의 파장대의 레이저를 약하게 조사하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콜라겐 재생과 피부 재생을 이제 도와주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뭐 롱펄스 레이저보다 뭐 탄력이라든가 다음에 모공 축소를 유도하면 좋은 임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날이 더워서일까요? 표정이 항상 좀 지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 살도 처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제가 가끔 말씀하는데 이제 세월은 우리를 비껴서 뒤로 가는데 네. 아무래도 얼굴살하고 뱃살은 밑으로 흘러내립니다. 예. 이제 인간이 이제 지구에 살다 보니까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날이 덥다 보면 피부가 또 탄력을 좀 잃기 때문에 더 늘어진 것처럼 더 처진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보면 이제 업 시키는 것이 많이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네. 뭐 힙업을 시켜주는 운동이라든가 뭐 가슴을 업 시켜주는 운동 뭐 이런 것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얼굴도 이게 업 시켜주는 리프팅이 많이 좀 핫합니다. 이전에는 뭐 얼굴에 탄력을 좋게 하고 리프팅에 시켜주는 것에 이제 이전에도 관심과 시도는 아주 많았는데요. 요즘 보면 이제 안면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안면 리프팅은 보통 이제 두피에 강력한 에어와 그다음에 재생을 도와주는 약물을 주입해서 안면부를 약하게 박리를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표피하고 진피를 아주 약하게 박리를 시키는데 이제 요게 하루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붓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재생인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리프팅이 일어나는 거고요. 다음에 그전 뭐 눈 밑으로는 이제 하이프 계열이라고 그래서 찌릿찌릿한 레이저들이 있는데요. 그런 레이저를 이용해서 피부 탄력을 좀 이끌어낼 수 있고요. 다음에 이제 불독처럼 막 이렇게 볼살이 옆으로 처졌거나 네. 이중턱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고주파라든가 아니면 윤곽 주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녹이는 주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하루에 다 합니다. 하루에 다 해서 그냥 원데이 리프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하루에 끝나기 때문에 이제 아주 편한 이유가 있고 또 뭐 요거 자체가 6개월이나 한 1년 정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시술에 있어서 부담이 좀 적습니다. 이제 얼굴이 처졌는데 직장도 좀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지인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원데이 리프팅을 하는 거에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건목 원장과 함께 여름철 피부 관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바로 이맘때 맥주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무더위 속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시원하게 들이키는 맥주 한 잔, 어떤 맛인지 아시죠? 하지만 한 잔, 두 잔 하는 술에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어느새 중독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신세계병원 임은성 과장과 함께 알코올 중독과 술에 대한 다양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름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또 숙면을 취하기 위해 가까이 하는 술. 그러나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더 이상 즐길 수도 자제할 수도 없는 술과 알코올 중독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은성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을 즐기잖아요. 네. 근데 대체 어느 정도 마셔야 알코올 중독인 건가요? 예, 원래 중독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내성과 금단 증상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네. 내성이라는 것은 이제 술을 예를 들자면 그 밤에 잠이 안 올 때 술 한 잔씩 먹는 사람들이 꽤 있죠. 네네. 그 사람들이 밤에 맥주 한 캔 마시고 나면 잠을 잘 잡니다. 근데 며칠간 맥주 한 캔씩 계속해서 마시다 보면 며칠 후에는 한 캔 가지고 부족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두 캔, 세 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점점 더 양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그 내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금단 증상은 또 알코올 중독, 알코올 환자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계속해서 술을 먹고 잠을 자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는 또 술을 안 먹고 잘 수도 있잖아요. 네. 술을 안 먹고 잠을 청하게 되면 오히려 잠을 더욱더 못 자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금단 증상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알코올 중독에서의 금단 증상은 보통은 이제 가볍게는 뭐 불면증이라든지 손이 좀 떨린다든지 그런 증상부터 시작해서 네. 좀 더 심하면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안절부절 못하다든지 그런 증상도 있고 더 심하게 되면 심지어 이제 간질 발작을 한다든지 네. 또는 헛것이 보이거나 헛것이 들리는 거, 뭐 진압력이 떨어지고 그런 증상들은 이제 알코올성 진전 선망 뭐 그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내성과 금단 증상 그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알코올 중독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 현실적으로는 술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직업적, 뭐 가정에서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상태를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사회적이나 뭐 가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술을 매일 즐긴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건가요? 주변에 담배 피우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죠? 예. 처음에 담배 피울 때는 뭐 눈물 콧물 짜면서 기침 콜록콜록 하면서 그렇게 담배를 피웁니다. 그렇게 몇 달간 그렇게 이제 억지로 담배를 피우다 보면 그 이후에는 담배가 아주 익숙해져 버리고 예. 그 상태가 담배 중독이 된 거죠. 결국은 담배 의존이 생겨버린 겁니다. 예.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뭐 이 정도 양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소량씩 그렇게 마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본인이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과 그 이유가 다른가요? 예, 많이 다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일반 사람들 술 마실 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술을 먹죠. 네.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경우는 별로 없죠. 네. 주로 밤에. 그리고 술을 마시는 이유 자체가 술을 마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술을 만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만나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서 술을 마시는데요.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술을 마실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술을 많이 먹고 술을 자주 먹고 하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그러면 술 마실 사람이 없게 되니까 혼자서 집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네.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보통 안주를 안 먹습니다. 술만 먹습니다. 예, 술을 먹다 보니까 안주도 안 먹고 식사도 굉장히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비타민이라든지 아미노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양 상태가 부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건강에 위협이 생기는 상태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알코올 중독이 지속돼서 건강이 나빠진 상태라면 그러니까 입원 치료가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네요. 예.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해장술을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깰 때쯤 하면 네. 알코올 금단 증상이 생깁니다. 알코올 금단 증상으로 인해서 식은땀이 나고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한 증상들 뭐 좀 심하면 이제 뭐 헛것이 보이거나 뭐 그런 증상들까지도 정말 생기니까 심각하네요. 예, 그런 증상들이 술을 마시면 싹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 해장술을 마십니다. 아침에 해장술을 마셔야지만이 본인이 몸이 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먹다 보면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계속해서 술에 취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마시는 양과는 중독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나요? 사실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병원에 와서 그 면담을 하다 보면 네. 본인이 술 마신 양을 많이 속입니다. 양을 좀 줄이고 네. 본인이 술을 마시는 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자기의 음주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왜 술을 적당히 마시는 것,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규칙적으로 마셔도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뭐 건강에 좋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지 않나요? 네. 세계보건기구 WHO라는 데에서 예전 몇 년 전까지 일일 적정 허용 음주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게 보통 맥주 한 잔 분량 약 300cc 정도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 일일 맥주 허용 분량은 아예 안 마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도 1급 발암물질이고요. 예. 술도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따져놓고 봤을 때 담배하고 술하고 어떤 것이 사람의 생명을 더 많이 단축시키냐 예. 그거를 통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 술이 더 생명을 더 많이 단축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결국 술을 마시는 게 건강상 도움이 되는 일이 없겠네요. 예, 보통 일반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핑계 삼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예. 술을 마시면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고 혈액순환도 빨라지고 혈관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네.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술을 마실 때하고 운동을 했을 때하고 얼굴이 발그레하게 그렇게 좀 상기가 되고 혈관이 확장이 되는 거죠. 네. 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자세히 보면 운동을 할 때는 얼굴이 전반적으로 몸 전체가 전반적으로 다 빨개지는 반면에 술을 마시면 얼굴이 드문드문 빨개지는 것이 있습니다. 좀 네. 알록달록하게 그런 예. 식으로 빨개지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혈관이 확장된다기보다는 확장돼 있는 부위도 있고 혈관이 수축되는 부위도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혈관이 바르르 떠는 경련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술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뭐 요즘 같은 무더위에는 이제 잠을 좀 잘 청하고 싶어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도 당연히 안 좋은 거겠네요. 예. 술이 안정제일까요? 흥분제일까요? 흥분제 아닌가요? 예.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 근데 술을 마시면 좀 기분이 좋고 좀 말도 많아지고 방방 뜨고 네. 좀 활동적이 되고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이게 흥분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에서 작용을 할 때 가장 먼저 작용하는 부위가 전전두엽 부위, 그냥 앞쪽 머리 쪽 이쪽 부위입니다. 근데 이 부위가 하는 역할 자체가
어떠한 계획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어떤 감정을 억제를 한다든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억제하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위가 술 때문에 마취가 돼버리면 네. 그러면 억제 작용이 풀리게 되죠. 그러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요. 본능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좀 흥분된 행동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술은 뇌 전체를 계속해서 점차 마취를 시켜나가는 그러니까 안정제 역할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근데 술을 마시면 잠을 잘 자냐? 술을 마시면 잠에 들기가 쉽습니다. 술은 굉장히 강력한 수면 유도제이자 네. 가장 강력한 불면증 유도제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서요? 예, 술은 잠에 들기는 쉽게 만들지언정 잠을 깊게 자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꿈을 좀 많이 꾸도록 만들고 새벽에 일찍 깨게 됩니다. 네. 주변에 사람들 물어보면 술 마시고 그 다음 날은 새벽에 일찍 깨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네네. 결국은 술을 마시게 되면 충분한 잠을 잘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날 숙취 때문에 몸 컨디션도 더 안 좋게 되고 결국은 술은 수면제로서는 별로 좋지 않은 물질이 될 수 있고 차라리 수면제를 먹고 자는 것이 100배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 담배 끊기가 쉬운가요? 정말 어렵죠. 예, 어렵다고 하죠. 예, 주변에 담배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주변 사람들에게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옛날 담배 피우기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담배를 배울 기회가 있다면 다시 담배를 배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명 중에 99명은 담배를 다시 배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예, 한번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면 담배 끊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됐는데요. 사실 알코올 중독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죠. 근데 네. 사회적으로 볼 때 또 그리고 어떤 규제나 법적으로도 지금 담배에 대한 어떤 제재들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술에 대한 제재는 그렇게 많이 강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은성 과장과 함께 알코올 중독과 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예. 여름철 도심에서는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나 공원 내 야외 물놀이 시설에서 더위를 식히는 어린이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시설들은 수질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질환이 결막염인데요. 특히 아이들은 물놀이 도중이나 그 이후에 눈에 이상이 느껴져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수질 상태를 안심할 수 없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요, 놀이 이후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인공 눈물 등을 이용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